자, 이번 수업은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동물 실험 및 동물의 권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이 분야는 매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고난이도 문제로 이렇게 늘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1등급, 2등급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것은 뒤에 환경윤리와 연관시켜서 똑같이 이제 사상가들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큼은 철저히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제 찬반 논쟁이 있거든요. 서로 근거들을 비슷한 차원에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인간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다. 어떤 도덕적 지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다음 동물들이 있고 뭐 식물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동물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이죠.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야, 인간과 동물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서로 비슷해. 쌤쌤이야. 뭐 이런 입장이죠. 다음 두 번째.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 가능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근데 반대하는 측면에서도 역시 과학적 근거를 대요. 인간과 동물이 같을 것 같지? 아니야, 달라. 비유사성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는 나와 있고 다른 교과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자, 요거 탈리도마이드는 예전에 1956년인가요? 이제 독일에서, 그 당시엔 서독이었죠. 독일에서 이렇게 나온 어떤 약이에요. 이 임신부들이 입덧을 하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입덧이 이제 완화된다고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이제 시중에 판매하려고 하니까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했거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투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약을 먹은 임신부들이 아기를 기형아들을 이제 출산을 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막 죽고 다치고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게 살고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 약이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거 검색해 보면 이 탈리도마이드는 다른 약으로 또다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웃기죠. 제약회사들이 함부로 이런 게 그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낸 약을 함부로 버리진 않겠죠. 어찌됐건 이 탈리도마이드를 통해서 인간과 동물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바로 적용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자, 다음 찬성하는 측에서는 동물 실험을 왜 합니까? 약을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자, 동물 실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의학 기술에서도 동물 실험 말고 다른 기술 어떤 실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이 돼서 의료 발전이 오히려 태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찬성하는 측에서는 진짜 우리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 동물 실험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했더니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있다. 컴퓨터 모의 실험을 하든지 혹은 인간의 세포 조직을 이용한 실험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지. 근데 이쪽에서는 야, 그거 특별한 대안이 안 돼.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되려면 치료제가 있어야 되고 혹은 백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동물 실험이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5, 6년 막 이렇게 걸리고 5년 뭐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FDA에서도 이런 동물 실험의 절차나 임상 실험 절차를 아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겨울 혹은 좀 늦으면 내년 초에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동물 권리 논쟁. 이게 바로 수능에 이제 출제되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이죠. 동물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과, 여기는 인정하는 입장, 인정하지 않는 입장과 인정하는 입장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인정하지 않는 것. 데카르트. 예.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죠. 자, 데카르트는 동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건 자동 인형이다. 움직이는 기계다. 예.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또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가의 넘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 개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만약에 뾰족한 걸로 찌르면 깨갱 하잖아요. 그 고통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는 얘기합니다. 그건 마치 시계가 짝깍짝깍 하는 짝깍짝깍 소리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아퀴나스. 자,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자,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12세기 뭐 이때 이 당시 때 이제 활약했던 이제 기독교 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사상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실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들을 그렇다고, 자, 이 동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럼 동물을 막 잔인하게 이렇게 취급해도 되냐? 아닙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마음을 나타내면 결국은 인간들에게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집에 이제 개를 키우는데 개를 잔인하게 하지 않고 개를 잘 보살펴주면, 개가 배고플 때 밥도 주고 하면 개가 막 사람을 따르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을 또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다음 칸트. 자, 칸트는 의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이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없고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적이 안 되고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퀴나스처럼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죠. 왜? 이성적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간접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성, 사람들도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을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는 존재로 보지 않지만, 그러나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주 특이한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물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 자, 벤담 싱어는 이제 공리주의자예요. 예. 공리주의자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쾌락과 고통이죠. 쾌락을 올리고 고통을 떨어뜨리는 게 행복한 삶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유용성의 원리다, 공리성의 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고통을 느끼냐?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담의 사상을 이어받은 벤담은 죽었어요. 그러나 싱어 지금 살아있는 공리주의자입니다. 호주에서 살고 있죠. 피터 싱어. 이 싱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폼나게 얘기하죠.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녔다. 이 벤담은 이제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이 쾌자는 쾌락이고 고는 고통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동물들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벤담 얘기가 똑같죠. 그래서 동물의 이익도 사람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게 지금 빨간 색깔로 이제 나온 것은 수능 시험에서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건 싱어구나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을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인종차별하거나 성차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 왜냐하면 동물이나 사람은 둘 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이익 관심도 똑같이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 이 다음은 레건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동물도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요.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삶의 주체라고 난 얘기하겠다. 이것도 이제 레건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삶의 주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인간처럼 이런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레건도 동물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죠. 차이점은 벤담과 싱어는 이렇게 국리주의 입장에서 하고요.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서 도덕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구분하는 거, 지금 동물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이 사상가들을 이렇게 섞어 놔서 이렇게 수능에서 많이 출제하죠. 특히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찾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 양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학습은 이제 동물 실험과 이제 동물 권리 논쟁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인상적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 한번 질문 형태로 만들면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